자, 3교시입니다. 교재 36페이지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 중개대상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법 제3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현재 개공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는 물건이 뭘까요? 중개대상물이.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를 중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째려봤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겠죠. 자, 그래서 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 봅니다. 36페이지 제일 상단 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동그라미 2. 건축물 동그라미 합니다.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는데 대통령령에다가 밑줄을 하나 딱 긋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도 있대요. 우리 1교시에 있죠. 대통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건도 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봤습니다. 바로 밑에 영제2조 붙여놨죠. 영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1번. 자, 3조 3호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임목의 동그라미. 2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동그라미, 광업재단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을까요? 5개입니다. 또 5개니까 강조하죠. 중개대상물은 앞으로 이렇게 익힙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30년 동안 법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세월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변화가 됐을 건데 이 중개대상물 5가지만큼은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초반기에는 토, 건, 입, 광, 공만 알아도 문제가 해결됐겠죠. 4개에다가 다른 놈 하나 넣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단골 문제였습니다. 제목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5가지가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토가 뭐였죠? 토지, 건은 건축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광, 광업재단, 공,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반드시 익히시고, 자, 이 법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토지 건물은 우리 중개사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제3조에 있는 물건이죠. 문제 내볼까요?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OX, X입니다. 법률에서 아닌 것도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죠? 이것을 시행령,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 그랬죠.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건도 있다. 여기까지도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서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하면 X인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80%입니다. 80%.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법률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우리는 한마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부동산이 좀 있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이야기했던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것. 부동산만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또 X입니다. 여기 부동산이 아닌 물건도 있잖아. 그죠? 이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준부동산을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의제부동산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의제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 정리하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하면 X예요.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다까지를 법 조문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5가지 토, 건, 입, 광, 공 그리고 법 조문을 어떻게 분석했다 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 조문을 정리하고 나면 드디어 이 물건들 중에서 첫 번째 토지는 어떤 성질이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교재 36페이지 제일 하단 토지란 이런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번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토지는 한마디로 땅이죠. 땅. 그죠? 땅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적법에서 공시법 시간에 등기와 지적을 배우는데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죠? 거기서 지적법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나라 토지는 모두 28가지 이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번 전이 밭이죠. 2 답, 3 과수원, 4 목장용지 등에서 28가지 땅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그런 땅들을 우리는 거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토지 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37페이지 상단 두 번째 물건으로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들었죠. 건축물에도 동그라미. 자 제목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건축물도 중요한 중개대상물인데 역시 또 건축물도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인 건축법에서 또 자세히 공부합니다. 건축법은 어떻게 건축을 하고 하면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우리는 중개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가볍게 쭉 보시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자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요즘은 분양권을 거래 많이 하더라고요. P가 5천이 붙었네, P가 1억이 붙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하단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입주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크게 X 딱 찍어 놓습니다.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구분하는 것들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이 정도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심화학습, 기초학습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타 과목에 대한 솜씨들이 올라올 때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토지, 건물 별도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해당되는 과목에서 먼저 한번 잡으셔야 되고, 이 단어는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오면 3번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게 땅에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건물 말고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하단에 보시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제일 밑에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등 이런 거 보이시죠? 여러분 나무나 담장 이런 것도 땅에 부착돼 있잖아, 그죠? 땅에 부착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3번 39페이지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도 중개대상물이다. 임목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말 그대로 임목은 나무예요. 자 나무를 살래요 팔래요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데 밖에 대로변에 서 있는 나무들은 가로수라 부르죠. 이거는 서울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된 나무로서 가치 있는 나무겠죠, 그죠? 그래서 임목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임목의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 17회 때 출제되고 20회 출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20회 때 출제되고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다는 말은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10년이 됐다 이 말은 이제 한번 올 때도 돼 가는구나를 의식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현재는 제목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교재 41페이지 상단에 40페이지죠.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고 공장재단의 정의 이렇게 갑니다. 공장재단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여기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교재에도 있지만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이 어떤 게 있죠? 기계도 있을 거고 기구도 있을 거고 포크레인, 터커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공장에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장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광업재단 오른쪽에 나오죠. 광업재단은 뭘까요? 광업재단은 교재 한 능이시면 42페이지 자 42페이지 광업재단의 정의하고 들어오는데, 광업재단은 광업소에 쓰는 물건들입니다. 광업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기구도 있고 등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을 광업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이 아주 가볍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토건, 입광공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꾸준히 토지 건물에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면 제일 많이 거래하는 물건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아파트 이렇게 대답하겠죠. 또는 뭐 상가, 빌라, 원룸 이런 식의 전부 토지 건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도 토지 건물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단원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부동산인데 요 물건들은 한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준부동산은 출제된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돼 간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수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리는, 터치는 많이 할 겁니다. 터치는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잘 안 보는 물건이니까. 아마 개업공인중개사가 30년 중개업을 해도 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 거래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거의 다 토지, 건물에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험용으로서 세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비교적 터치를 많이 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많이 터치했는데 결국 토지, 건물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면 원래 시험은 부드럽게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꾸준히 보시고 오늘 첫째 시간에서 중개대상물은 제목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고 이것들이 법으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데 초점을 가지시면서 자,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어려워하는가 하면 43페이지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가볍게 접근을 하면서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게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3번 중개대상물인지의 여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 건, 입, 광, 공 5가지라도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데 1번 법정 중개대상물의 여부다 하여 동그라미 1번 43페이지 상단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게 법률에 그래 된다고 돼 있으니까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동그라미 2번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업재단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가볍죠? 굳이 동그라미 2번을 왜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이런 것들도 등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준부동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부동산으로 되느냐라는 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내려가면 큰 2번에 공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이 건물이나 토지가 가압류돼 있다, 가처분돼 있다 하더라도 사고 팔 수는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사고 파는데 부담은 되더라도 그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제한 이렇게 나갑니다. 넘어가시면 44페이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는 문제가 들어오죠. 거기는 옆에다가 크게 일단 X 탁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X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다시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이라도 국가나 공유, 국가 소유나 공유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덕수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덕수궁은 건물이 아니다. 덕수궁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럼 건물이 아니라는 사람은 거의 뭐 물입니까? 자, 아름다운 건물인데 그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국가 소유잖아. 그죠? 그러면 같은 토, 건, 입, 광, 공이라도 국가 소유나 공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운동장도 토지잖아요. 땅. 그러면 그 운동장을 토지로서 거래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왜? 학교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것, 토, 건, 입, 광, 공이라도 국가 소유는 안 되는구나. 공유도 안 되는구나. 그죠? 개인 것만 거래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4번 기타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것들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네가 살래 팔래 그럴 수는 없다. 포락지 될 수 없고 제일 밑에 3번 무주부동산이나 미채굴 광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무주라는 말은 주인 없는 부동산이에요. 이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 없는 땅이 있다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그러면 온 동네가 싸움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국가가 정해놨어요. 주인 없는 땅은 국가 소유, 국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미채굴 광물 마찬가지. 자, 그러면 토건 입광공이라도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크게 읽어드렸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45페이지 하단 보시면 중개대상물이라는 표 보죠. 여기서 시험에 거의 다 나옵니다.
왼쪽에는 중개대상물인 것들 쭉 정리되어 있죠. 오른쪽에 아닌 것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양이 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개대상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되는 것에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속된 토지는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되는데 바로 밑에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상속되는 토지 X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은 차이를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제일 밑에 보면 상속된 토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그런데 바로 밑에 적기를 상속되는 토지라고 들으면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X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박스형 문제로 들어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적어놓고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안 되는 거 고르시오 할 때 한 개가 삐딱거리면 이 문제는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거기 포인트가 상속된 토지 된다는 거 잘 보시는데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실 분들인데 우리 민법 186조에 가면 요 표시는 법조문이라는 뜻입니다. 186조에 가면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민법을 배우실 거고 또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이 이 186조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간첩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86조가 뭐라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물건이 소유권 등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이 생겼죠. 갑이 자기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얼마? 5억에 매매를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을이 드디어 5억이라는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갑 거일까요? 을 것일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제가 우리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저 사는 사람이 대금을 다 가져왔다니까요. 대금을 다 지급하면 이 아파트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갑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은 물건이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등기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대금만 지급했지 아직 등기했다 소리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이 아파트는 갑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86조 민법에서 소유권 등이 변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법을 이렇게 정하고 이를 등기 성립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61년도부터 법이 이렇습니다. 그럼 61년도 이전에는 구민법이라 그럽니다. 그때 구민법에서는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61년도 신민법에서는 법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60년도 이전에는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걸로 보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저 땅을 쌀을 5가 많이 주고 샀다더라 그럽니다. 그럼 쌀을 5가 많이 주고 샀다 이 말은 대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때는 등기 안 해도 우리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다른 분이 계속 지었겠죠. 6, 7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드디어 후손이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샀는 땅이니까 땅을 돌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농사를 짓은 사람이 무슨 소리 7, 80년 전부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뭐 한다? 소송하는데 소송했을 때 그 61년 이전에 대금이 납부됐다라는 영수증이 있거나 정인이 있거나 그런 표시가 있으면 소유권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가 하면 대금이 납부되면 물건이 변동된 걸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61년도부터는 안 된다고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6조를 왜 공부하는가 하면 한 조만 더 들어가면 187조가 들어오는데 187조는 상속,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 물건이 변동된다. 그런데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라 라는 게 187조고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이 또는 공부할 분들이 이 두 조문을 모르고 있으면 간첩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또는 교회에 다닌 사람은 성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절에 다닌 사람은 불경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이슬람이면 마호메트 같은 말씀.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은 186조, 187조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은 민법, 등기법 등에서 계속 돌아서 이제 여러분하고 만날 건데, 여기 보시면 상속, 판결, 공용, 수용, 경매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니까 이거는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도 상속이 여러분 제일 듣기가 편하니까 상속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토건 입광공할 때 토지 중개대상물이 되잖아. 그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국가 소유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자, 그러면 사망을 하면 이 토지는 어떻게 됐죠? 자식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자식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보다시피 지금 상속이 되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소유권이 바뀌니까 원래 소유권이 누구였다? 아버지였는데 김아빠였는데 사망하여 김자식에게 소유권이 바뀌죠.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되는 토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자식 건데 여기 개공사가 가서 중개한다는 말이 없잖아 이게. 그죠? 여러분 중개 한번 해볼랍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어. 자식에게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을 너의 것이 되게 해줄게. 수수료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넘어가는데 무슨 수수료를 줍니까? 그런데 또 이 자식이 똑똑해서 그래 주면 고맙고요. 만약에 이러더라면 아버지 눈 못 감는 수가 생깁니다. 당연히 자기 건데 뭐 수수료 주고 중개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속되는 토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드디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된 또는 상속받은 토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작은 차이 찾아내겠습니까? 상속이 되는 토지는 안 되지만 상속된 토지는 된다고. 그래서 거기 교재 한번 보시라고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에 제일 밑에 보면 상속된 토지는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상속되는 토지 하면 X를 찾아내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받아쓰기 한 개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고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말 되겠지. 판결이 되는 토지는 안 돼. 판결된 토지는 된다 이 말이에요. 공용 수용되는 토지는 안 됩니다. 공용 수용된 토지는 된다고. 경매되는 토지는 안 됩니다. 근데 경매 받은 토지는 된다니까. 그죠? 딱 경매도 좀 여러분 좀 편하니까 경매 이렇게 설명합시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뭐 좋은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좋으면 경매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면 이 물건이 어디 있죠? 법원에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관리하니까 그럼 법원장이 관리를 하겠지. 그러면 경매라는 제도는 관심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빨리 적어내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경매라는 제도인데 만약에 개공사가 경매에 개입을 한다면 가가지고 어이 김 판사 이 아파트를 저 사람에게 낙찰받게 내가 중개할 테니까 수수료 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김 판사 내가 중개해 줄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날 집에 못 갑니다. 법적 모독죄로 구속됩니다. 구속.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은 먼저 적어낸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개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경매되는 토지는 안 되지만 경매된 토지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요 작은 차이의 의미를 좀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거 186조, 187조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은 성경과 같은 말씀이다. 불경과 같은 말씀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으시고 공부하신 분은 특히 기억하셔야 되고 공부를 처음 하신 분은 이제 민법 등을 통해서도 계속 돌아져 나올 겁니다.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하겠죠. 이왕이면 이게 농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면 좋겠네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상속, 판결, 공용수용, 경매 여러분들은 중개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 하면 상판, 공경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판, 공경 기억하고 싶어서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하자 이렇게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법시험에도 나옵니다. 1. 상속, 2. 판결, 3. 공용 수용, 4. 경매, 5번 매매 이렇게 5개를 딱 던져놓고 다음 중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몇 번? 매매죠. 5번. 왜? 상판, 공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정도가 사법시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186조, 187조를 잘 기억하시면서 기왕이면 덤으로 상속된 토지는 되지만 상속되는 토지는 안 된다를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관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죠. 만약에 박스 문제에서 이 문제 하나를 틀려버리면 나머지 다 알더라도 그 문제는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실 것. 자, 45페이지 하단의 표까지 보셨다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교재 50페이지 오늘은 4조까지 공부할 겁니다. 4조가 뭐지요?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지금 3조 중개대상물 제가 이렇게 조문을 적었는데 앞으로는 안 적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186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이러면 186조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법조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3조에 의한 뭐 이렇게 나가면 103조가 뭔지 알아야 뭐가 진행이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몇 조가 뭐냐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3조 이렇게 안 나오고 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니까 무슨 내용이 몇 조에 있다는 건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조, 2조, 3조를 가르쳐 준 이유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한번 여겨보시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4조인데 4조 공인중개사 제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조문을 알 필요는 없다. 그죠? 우리 중개사법은 진짜 효자 과목이죠. 그래서 4조 공부합니다. 자, 4조가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원래 자격증을 따셔야 될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들어오는데 까칠까칠하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하시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51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밑에 51페이지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별표 딱 찍습니다. 지금 위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회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했는데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가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역에 홍수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뜻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전문 집단들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중요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런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위원회 중요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체크했는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둘 수도 있고 안 둬도 되는 임의적 기관이다 하는 것을 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둘 수 있다. 그때 내려가면 심의사항 별표겠죠. 자, 여기서 심의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잖아요.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중요한데 심의하는 게 네 가지래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박스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하겠다. 자격 취득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동그라미. 3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동그라미. 4번 보수의 변경 동그라미.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네 가지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겠다.
그리고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것, 그리고 순서를 달리해서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심의하겠다라고 네 가지가 돌았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거를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 중, 보, 손 이렇게만 하면서 암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자, 중, 보, 손 암기해놓고 자가 뭔데요? 하면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한다기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중개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니까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걸 심의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자, 중, 보, 손이 심의사항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적어놨는 거 보지 마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째, 자격을 취득하는 것. 맞습니까? 자격을 취득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심의한다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슬쩍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문제 들어오겠죠? X 할 준비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심의한다 하고 익혀 놓으셔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자, 넘어가면 심의사항의 구속이라는 문제가 있죠. 동그라미 1번 52페이지 상단의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시도지사는 따라야 하니까 시도지사를 구속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좀 좋다 공부하지만 누가 시험을 치는가 하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이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했다면 반드시 시도지사는 따라야 되는데 아니 시험은 내가 내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를 구속합니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체크해 드렸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수를 변경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하면 X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자, 이런 중요한 회의를 누가 합니까? 2번에 1번 구성 돌았습니다. 가볍게 듣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줄 것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동그라미 밑에 제외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제외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한다. 지금 들을 때는 7에서 11명 이게 홀수죠. 이렇게 구성을 한다 하면 가볍게 듣지만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7에서 19명으로 구성한다. 이래 들어오면 이건 만만찮죠. 그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 들을 때 7월 11일 이렇게 기억해 봐요. 그죠? 7에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2번 1번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제1차관 동그라미 딱 해놓고 밑에다가 국토장관이 된다라고 시험에 낸다고요. 국토장관 X 표시합니다. 위원은 자 내려와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이 임명합니다. 아주 재밌죠. 이거를 위원장이 임명한다면 틀려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박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시험에 물을 수는 없겠죠. 자, 가볍게 보시고 오른쪽 53페이지 위원회 임기 상단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2년 동그라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은 기간에 줄 하나 껐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간사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넘어가면 중요한 단원이 옵니다. 55페이지 자격시험. 이제 여기 오리지널 본론이죠. 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정책에 관한 것을 심의를 했다면 이제 드디어 시험을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합니다. 1번
내려오면 55페이지 시험 시행 기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시행 기관 누가 시험을 시행할까요? 이거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명색이 치는 시험을 누가 치는지. 그래서 제가 감각을 살리려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을 누가 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학원에서 이럽니다. 학원에서 시험 치는 기관 아닙니다. 학원에서 시험 치면 뭘 하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합니까? 자격증 내일부터 하나씩 먼저 오는 사람한테 주지, 그죠? 그래서 학원에서 치는 건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본 시험 시행기관은 누굴까요? 알아야 되겠죠. 1번 원칙 동그라미 놓고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시도지사의 밑줄. 그런데 밑에 들어가면 2번 예외 찾았습니까? 예외 동그라미. 1번 누가 시행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하죠. 명색이 내가 공부하는 시험을 누가 치는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원칙은 누구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2번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실시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해서 문제 물은 적도 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기억하는데 모든 시험에는 시험 시행기관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시험을 친다. 의사 자격시험 누가 칠까요? 시험 치는 기관이 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합니다. 약사시험 있겠죠. 누가 시행할까요? 약사시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면 의사 면허증, 약사 자격증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밑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 사람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변호사 시험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 시행할까요? 법무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시험기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능이라고 아십니까? 고3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 누가 시행할까요? 국가가 시행하는 건 아시죠? 교육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 시험 시행기관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칙적 실시기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 기간을 알았습니까? 그냥 넘기시면 거기 시험의 시행 공고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나가겠죠. 자, 2번, 1번 시험은 줄 것입니다.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입니다. 줄 거면서도 못 찾죠.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상의 동그라미. 아니, 중개사 시험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날세요. 법에는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험은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가지고 2차를 치는 게 원칙인데 중개사 시험은 인원이 많으니까 1차와 2차를 구분하더라도 시험은 당일날 하루 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친다라고 알지만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은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상, 이런 거 못 찾아내면 점수 못 받습니다. 이상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을 공고해야 되겠죠. 2번에 1번 둘째 줄에 보시면 계략적인 사항을 찾았습니까? 밑줄 껐습니다.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재작년 시험에서는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틀린 걸로 답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예정 공고는 2월 28일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2월 28일이 다음 달이죠. 그죠? 이런 게 왜 시험에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원래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시험을 안 칠지, 한 번 칠지, 10월 달에 칠지, 12월에 칠지 모르고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시험은 언제 있을 겁니다라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그러면 다음 달 말까지 신문에 공고 딱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조문이니까 이런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는가 하면 한 해가 끝나면 국가에서 내년에 국가시험은 며칠 날 친다고 1년치를 쫙 공고를 해줘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원래 제가 달력을 보니까 2021년이죠. 원래 마지막 토요일이 10월 30일이 토요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보나마나 10월 30일 시험을 칠 거예요.
근데 이것도 2월 28일까지 공고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월 28일 체크하시고. 자, 그럼 계략적인 공고가 돌았으면 이제 확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확정은 언제까지 해 준다? 2번의 셋째 줄입니다. 내려오면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 줍니다. 거기까지 밑줄을 딱 긋고. 자, 또 중요한 게 내려옵니다. 응시 자격 또 별표입니다. 자, 시험 시행 기간을 알았으면 내가 시험 칠 자격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를 응시 자격이라 부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응시 자격은 이전에는 이랬어요. 시험 치는 날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자격이었어요. 그러면 시험 치는 날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말은 외국인은 못 친다 그 말이잖아. 그죠? 19세 이상으로서 했으니까 19세 미만은 못 친다라는 표현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줄자 껐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 줄 것이었습니까?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3년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2번 부정행위자.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자격을 정지합니다. 5년의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셨는데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응시 자격은 누구나 응시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뭐 19세 이상 외국인 이런 말 하면 틀려요. 외국인도 되고 뭐 미성년자도 되고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되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은 문호가 대폭 넓어졌는데 근데 못 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얼마?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는데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나도 이것에 하나가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내일부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하고 해당되는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결석하시는 분 아마 여기 해당되니까 결석한다고 봐야 되겠죠. 옆에 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3년간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응시 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시험이 결정됐으면 원서 접수하겠죠. 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면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위원 임무 이런 것도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59페이지로 가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험 방법과 일부 면제입니다. 자, 1번 원칙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에 줄 딱 꺼놓고 자,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시행은 하되 내려가면 큰 2번 예외적으로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개사 시험은 한 날 동시에 시행합니다. 내려가면 큰 2번 별표입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오는데 자, 예전에 이랬습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를 면제한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전부 다 폐지되고 이제 면제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줄자 긋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거기 회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 지금 다음 해라고 지금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는데 다음 해 하면 틀립니다. 발음도 글자도 너무나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회 시험에 1차를 면제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지나간 시험이 31회였죠. 31회에서 1차 합격했어. 그러면 다음 해 하면 언제? 32회를 면제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다음 해로 해버리면 만약에 내년에 시험이 없으면 그건 면제 안 된다는 말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까칠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걸 강조해서 수업하지 않으면 못 맞추습니다. 다음 해 동그라미 놓고 시험에 하나여 1차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면제해 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면제한다 하면 X예요. 시험 과목 하단에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계론, 2차 과목에 민법 이렇게 나갑니다. 자, 바로 밑에 2차 시험의 첫째 줄 하나 끕시다. 가장 중요한 과목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 제목이 길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수업하고 있는 이 과목이 2차 과목의 첫째 과목이고 자, 이 과목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서 꼭
고득점을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던 과목입니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면 합격자 결정.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첫째 줄에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돼. 이게 꽈락이니까.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에 동그라미 놓고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옆에다가 크게 절대평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40점은 넘고 평균 60점이니까 이러면 되겠죠. 민법이 80점 받고 학교론이 40점만 넘으면 평균 60점 되잖아. 그죠?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를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이를 절대평가를 합니다. 자, 2차 시험 내려가면 역시 1번 절대평가가 원칙이죠.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자, 요거는 절대평가가 똑같은데 2번 별표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예외다. 그죠?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밑줄 껐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미리 공고까지만 줄 딱 꺼놓고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줄 것입니까? 총 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걸 상대적 평가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공인중개사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원래는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인원을 딱 던지면 선발 예정 인원을 10,000명 이렇게 던지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를 합격자로 하겠다. 이런 뜻을 상대적 평가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대적 평가 들어오면 골 때립니다. 지금은 니도 60점 나도 60점이면 다 합격이잖아. 그죠? 이걸 절대평가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만약 이걸 상대평가 하겠어. 이래 되면 내가 80점을 받더라도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등수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80점 점수가 나오더라도 나는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아야 되니까 더 높게, 더 어렵게, 더 넓게 공부해야 된다고. 상대적으로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평가 들어오면 여러분 골 때립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은 3번에 걸쳐서 상대평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평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상대평가 하기 전에 꼭 합격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절대평가 할까요? 상대평가 할까요? 아직 모르죠. 아까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지만 보나마나 원래도 절대평가 합니다. 왜? 만약에 원래 갑자기 상대평가로 딱 해버리면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려면 작년에 벌써 내년에는 상대평가 한다라고 해줬었어야 돼. 근데 작년에 그런 공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원래도 절대평가 갑니다. 그럼 원래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초에 지금 상대평가로 돌리겠다라는 뉴스가 쫙 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평가 하면 원래 만약에 시험에 확정 공고할 때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겠지. 그래서 원래까지는 무조건 절대평가로 갈 거니까 꼭 열심히 하셔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평가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고, 자, 이제 시험에 합격했으면 자격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8번에 1번 합격자의 공고. 자,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다가 개별 통지 X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공고합니다. 근데 사실은 개별 통지해 줍니다. 법에서는 공고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자 발표 내면 축하합니다.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하고 시험기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통지하는 것 같지만 법에서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거는 해주는 거지 법에서는 공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별 통지하면 X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자격증의 교부입니다. 자, 합격했으면 이제 자격증을 받아야 되죠. 누가 받죠? 1.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아까 공인중개사 용어에서도 살짝 한번 짚었죠. 여러분이 서울 사람이면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합니다. 근데 내가 몸은 서울에 있지만 주소가 경기도 이천이다. 근데 몸은 서울에 있고 공부도 여기서 하고 일도 여기서 합니다. 주소지가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교부하게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려가면 큰 3번 자격증의 재교부 뭐 별로 읽을 필요 없죠.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는데 누구에게 가서 받아야 됩니까? 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교부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지만 일을 경기도 수원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원에서 자격증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경기도지사에게 재교부 받는 게 아니고 원래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재교부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교부한 시도지사 하는 것 정리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넘어가서 예래 자격증을 받았으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62페이지 잘 나오지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한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겠다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양도대여를 금지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 1번 큰 1번 내려오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양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묻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도 대여하면 제재가 뭡니까?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바로 밑에 큰 2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줄 것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취소당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밑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여기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 대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물을 일이 없고 했을 때의 제재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당연히 내려가면 2번 자격증 양수 등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가 반드시 있겠죠. 받아서 하는 자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제일 밑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00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63페이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 중에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유사명칭의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역시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러면 여러분이 쭉 정리하시면서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을 위반하면 형벌은 무조건 1년에 1,000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은 합격했고 한 사람은 합격 못했어요. 그럼 합격한 사람은 나는 공인중개사요 이래도 관계없죠. 공인중개사니까. 그런데 합격도 못한 사람이 나도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사명칭 위반이니까 합격하는 순간 1년에 1,000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형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면 얼마 번다고요? 1년에 1,000만 원.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 아주 재밌는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 유사명칭에 밑에 판례 하나 보시면 63페이지 표입니다. 핵심 판례 쭉 내려오면 밑에 유사명칭 하는 거 하나 찾았습니까? 자, 거기 1번 제가 읽어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무자격이란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 말이죠.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계속 줄 것입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이용하면 이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까지 적어놓고 옆에다가 1년에 1,000 그렇게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000도 말이 기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건데 지금 했던 그 판례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 명함에 뭐 이렇게 적었겠죠. 부동산 뉴스 뭐 사무소를 이렇게 했는 모양이지. 그리고 대표자 김갑동 했는 모양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명함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지금. 그죠?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안 적었지만 무자격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 명함을 받았다면 저 사람이 뭐라고 본다?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보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 뉴스 대표자 이렇게 적으면 얼마에 해당된다? 1년에 1,000만 원으로 처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다 표시해놔야 되겠지. 자격은 없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무슨 명함에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고 영업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오인해도 관계없잖아. 내가 공인중개사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판례고 시험에도 잘 나왔어요. 부동산 뉴스 또는 부동산 카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그랬으면 공인중개사로 보겠다라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판례하는 것도 하나 익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판례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4조. 이 4조에서는 아주 가볍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단원이니까 중요한 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책사항 심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 응시 자격 그 다음에 뭐 합격자 결정, 시험 과목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원이어서 빠르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6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응시 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원서를 보고 나중에 원서 내겠죠. 한 장 넘기시면 66페이지를 봅니다. 66페이지가 뭐지요? 드디어 대망의 자격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을 받으려고 이제 힘든 길에 뛰어들었죠. 이왕 1월달 수업이 막 시작됐으니까 꼭 자격증을 계속 보시면서 나 원래 이거 받을 거야 이렇게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한번 볼까요? 성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 적어야 될까요? 자기 이름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딱 적어놓고 자 밑에 있습니다. 위에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 방금 공부했는 게 4조죠. 4조에 따라 몇 년도에 시행한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행한 올해 몇 회지요? 32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고 지금 제가 왜 읽었는가 하면 이 자격증을 누가 교부하지요? 제일 밑에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지금 적으시면서 내년까지 계획 잡으시는 분은 2022년에 시행한 34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하는 이야기고 원래 꼭 이 자격증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재교부 신청서라는 양식 보이시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교재 70페이지를 봅니다. 다음 주 수업 예고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파트를 출발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왜 본론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합격하려고. 합격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언젠가는 중개업을 해서 돈 벌려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수업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어떻게 중개업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게 법조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부터가 사실상 오리지널 개설 등록이라는 파트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